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조리기능사에 대한 면허 및 자격시험 대비 코스로 공중보건학 10번째 시간 보건관리 3번째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보건 분야를 먼저 들어가 볼 건데요. 정신보건의 관리 대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정신질환자란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해서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정신질환자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사항이 관리 대상이 되겠는데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이 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정신보건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의료기관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12조 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정신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의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자 사이 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이 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곳을 사이 복귀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요양시설이란 뭐냐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하고 사이 복지 촉진을 위한 훈련을 병행하는 곳을 정신요양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류를 보면 조현병, 조현병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이제 해당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예, 이름이 최근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울증은 조현증과 우울증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울증 즉 조현병은 계속 조금 디스해피한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이 조울증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자살할 사람처럼 비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진성 간질, 정신 박약증, 신경증, 인격장애, 노인성 치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두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초로 인도적 정신보건 업무를 진행을 한 사람은 메이어가 인도주의적 치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네알, 그 다음에 이제 루크, 그리고 차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정신의학 확립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8년에 미국의 클리포드 비얼스에서 책 Mind That Found Itself라고 하는 이제 저수를 출판하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1930년대에 미국 워싱턴에서 최초 국제 정신위생회의 개최로 현재 그러니까 현대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적 이런 측면에서의 정신건강 세계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정신병원은 1409년에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설립된 병원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지난 1995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보건소에서 기본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의 협력 및 지원 체계, 지역 내 정신질환자 진료 및 추구 관리 체계 등이 사실상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 사업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카플란이 주장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1967년에 주장을 했었죠.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 환자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해야 된다. 재가 환자의 지도 및 진료를 포함하는 거예요. 셋째, 포괄적인 서비스를 수여해야 된다. 넷째, 여러 전문 인력 간의 팀 접근. 그러니까 지금은 다학제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다학제라는 개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진료의 지속성, 일관성, 통일성이 유지돼야 되고, 여섯째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로 정신보건 사업의 평가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되고, 여덟 번째로 무엇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되고, 아홉 번째로 정신보건의 자문 역할을 해야 되고, 열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단히 어드밴스한 그러한 주장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일반적 정신보건 관리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첫째로 정신장애 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주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로 정신장애 특수 예방, 세 번째로 폐질 방지 및 정신장애자에 대한 보호, 네 번째로 정신질환 치료 및 그 후의 사회 복귀에 대한 배려, 다섯 번째로 일반적 건강증진에 해당하는 부문으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재가 환자의 지도와 치료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방 대책인데요. 정신보건관리의 예방 대책으로 보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1차적 예방, 정신의학 교육의 다각적인 정부 지원, 지역사회 각 병원의 증설과 정신질환자 관리 인원의 확충 문제, 그리고 정신보건법 등의 법적 정비와 적극적 행정적 관리 및 보건교육의 강화, 필수 코스로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예방 대책 중에서 단계별 예방 대책, 우리가 그 단계를 3단계로 두고 있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장애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역사회 주민, 정신질환자, 입원 환자, 가족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정신장애 사례와 유병 기간을 줄이는 것을 이제 실천 목표로 하죠. 조현병과 같은 만성 중증성 질환자를 우선 찾아내고,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 3차 예방으로는 정신장애 대상자가 사회 적응을 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신보건 사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에 12월 달이죠. 정신보건법을 제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1998년에 보건소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배치했고, 200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48개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러한 정신보건 사업이 왜 필요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 선진국형 질병구조로의 변화, 노인성 질환, 심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 점차 많아지는 이러한 직업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이제 것이 또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과밀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로 옛날에 그 얘기했었던 실제 그 가정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파괴되면서 특히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가 정신 건강 중점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민 정신 건강 관리의 중점 사례는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 건강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정신보건 사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병원, 이게 데이타임이라는 뜻이죠. 낮병원, 부분 입원 형태, 입원 치료,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로 통원 치료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는 귀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포괄적 치료 가능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데이타임에만 이제 그 가료를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주간생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요 주간이라는 맛이 낮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예, 이게 일주일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낮이란 뜻이니까 낮은 한글어고 주간은 한자어라는 차이가 있지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간생활센터는 정신과 의사가 관여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다르죠? 여기는 병원이고 여기는 생활센터예요. 여기는 의료인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그 비용을 그 저렴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낮병원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센터에는 의료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시설을 볼 수 있는데 만성질환자에게 적합하고 집단가정, 중간치료소, 공동거주주택, 위탁가정 이런 것들을 모두 거주시설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지역 대상자의 발견, 등록, 의리, 만성질환자의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고 보건소와 전역 내 민간 정신보건 그 지역에 있는 민간 정신보건 관련 단체의 연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입원 코스를 보면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급성 증상을 보이면 단기적으로 입원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항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응급 서비스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입원하고 응급 서비스하고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단기 입원 부분은 일단 환자가 이제 발견된 뒤로 그 긴급하게 지원하는 구조고, 응급센터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들어올 때의 상황이죠. 응급시 안전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 상담, 응급 방문 서비스, 24시간 위기도우미 등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그 범위를 좀 얘기를 하면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들을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전문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의 특별 부문
그 지원할 수 있는 특별 부문이 정신보건 관련 부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사도 임상심리사 중에서 정신보건 부문에 또 임상심리사, 심리사 중에서도 또 임상심리사가 원래 특수 업무죠. 근데 그 중에 또 정신보건 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임상 그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죠. 의료사회복지사 중에서 특히 이제 정신보건 관련된 부분에 전문화된 사람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신의학에 대한 그 소위 우리가 여기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환기란 뜻입니다. 해서 뭐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필립 파이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인도주의적 정신질환 치료를 도입을 했고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큰 틀을 최초로 마련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정운제라고 하는 클로로프로마진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이 개발됨으로써 이 이전과 이 클로로프마진이 개발된 이후에 정신병을 메디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법을 제정을 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신의학의 전기를 마련한 4대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역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학을 보건통계라는 말로도 쓰니까요.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학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력자를 쓴 역학이 아니죠.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역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역자예요. 그러니까 감염병, 유행하는 병에 대한 그 관리를 우리가 이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학과 보건통계는 일맥상통하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건통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잠깐 살펴보면, 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과 대상물을 대략 관측 또는 계측하여 얻은 숫자를 집계 정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지역사회 보건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라든지 또는 처치,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데 반해서, 그리고 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나 역학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커뮤니티를, 예를 들어서 안양이면 안양, 만안구면 만안구,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계가 중요한 거죠. 이제 보건 통계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역사회 국가의 보건 수준 및 보건 상태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바로 보건 통계가 줄 수 있다. 보건 사업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 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걸 통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입법을 촉구하고 보건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촉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에 의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보건 사업 수행상 지휘관계, 보건 사업의 기술 발전 도모, 이런 것들이 역시 역학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
보건 통계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건 사업의 행정 활동에 대한 지침, 보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 즉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측정 방법을 바로 통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은 통계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수 분포표. 이게 우리가 읽기를 이게 도수라고 읽지 않고요. 도수라고 읽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취득된 통계 데이터를 분석, 판단, 비교해서 분류, 정리한 표를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 이게 이제 별량을 통계치를 얘기하는 거죠. 를 조사해서 나타난 표를 얘기하고요. 통계 처리가 요구되는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서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자료의 크기나 대소의 분포, 특성, 통계 처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작성 순서는 크기 순서표를 작성하고 하한값, 상한값을 정하고 급수를 정하고, 급수는 이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빈도를 표시하고, 이게 이제 통계치를 얘기하죠. 급의 간격을 결정하고 제목을 달고 측정 단위를 표시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흡연 상담 인원에 대한 도수 분포를 이제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급수를 지금 나누고 있죠.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서 통계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인원을 보면 3명, 5명, 7명, 9명에서 56명이에요. 총. 여기 누적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부분부터 이 도수를 점차 더해가는 거예요. 여기 3은 3으로 놓고 이 3 플러스 5는 8, 8 플러스 7은 15, 15 플러스 9는 24, 24 플러스 11은 35, 35 플러스 8은 43, 43 플러스 7은 50 해서 50 플러스 6은 56. 그래서 이제 이 56이 바로 합계하고 같은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고,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56명 중에서 이 인원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그 도수를 살펴보면 56분의 3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해서 그 5점 상대 도수가 이제 5.4가 되고, 여기는 8.9가 되고, 얘는 12.5가 되고, 여기 누적 상대 도수는 역시 이 인원하고 똑같아요. 예, 5.4 플러스 8.9는 14.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100%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이제 볼 수가 더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요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예, 56 나누기 3이 아니고 3 나누기 56이죠. 예, 퍼센트 구하는 방법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통계 처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 그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단순 비교를 위한 도표가 첫 번째로 있죠. 얘는 이제 2개 이상 같은 성질의 통계 숫자를 도표로 이제 비교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단순 비교용은 기둥도표, 면적도표, 최적도표, 이런 것들이 있다. 기둥도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도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적을 얘가 얘보다 크다는 뜻이죠. 이렇게 기둥도표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뜻이고, 얘가 크죠? 얘보다. 얘가 크죠? 얘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적도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얘보다 이제 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표시해 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통계 집단의 내부 구조를 표시해 주려는 이 도표로는 백분율 기둥도표, 이건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도표, 얘는 백분율 기둥도표는 뭐 여기 기둥도표 얘하고 같은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삼각도표는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이제 파이도표라는 게 있죠. 이 파이도표가 이렇게 원도표를 파이도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내용 도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령과 키, 그리고 이제 뭐 키와 체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중 도표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연령이라고 쳐요. 뭐 1세, 2세 해서 쭉 해서 여기에 만약 100세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를 쭉 나눠 가지고 여기를 나눠서 여기를 뭐 10cm, 20cm, 30cm, 40cm, 200cm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키를 나타내고, 여기를 1kg, 5kg, 10kg, 15kg, 뭐 100kg 해서 여기를 체중을 나타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표에 두 가지 이상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중 내용 도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변량 통계 도표를 보면, 다변량이라고 하는 것이 변량이 여러 개란 뜻이죠. 변수가 여러 개인 것.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간 도표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비례도표, 도수분포표, 상관도표. 도수분포표는 아까 얘기를 했었고, 비례도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에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이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상관도표는 특정 내용들 간에 서로 간의 그 관계,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일 경우 뭐 그 백혈병에 뭐 취약하다든지, 뭐 동양 사람들일 경우 대장암에 취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통계 수치들을 이제 그 별량을 비교를 해서 보면 유의미하게 이렇게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그 또 백인의 경우에는 뭐 특정 부분에 대한 질환에 뭐 집중이 되어 있다든지, 뭐 동양인의 경우에는 뭐 대장암 쪽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집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계 수치가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흡연을 한 사람들은 폐암에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상관도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변수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명명척도, 두 번째로 서열척도, 세 번째로 등간척도, 네 번째로 비율척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교 방법은 명목척도는 확인을 하고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얘는 연산 방법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지표예요. 성별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자면 1, 여자면 2라고 표시하기로 했다고 쳐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20세기 남자면 주민등록번호 7번째가 1이죠. 20세기 여자면 7번째 자리가 2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애들은 여기가 3이죠. 여기가 4죠. 그러니까 이게 1, 2, 3, 4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가 아니죠. 뭐 이걸 1, 2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A, B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냥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분류를 하긴, 이건 남자에서 해당된다, 이건 여자에 해당된다, 이걸 분류하기 위한 거지, 이게 뭐 우열관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으냐 다르냐 이것만 딱 구분하는 게 명목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척도는 순위를 나타내요. 얘는 등수나 인기순위나 뭐 이런 것들, 뭐 가요 탑10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서열척도에 속하는 거예요. 얘는 그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안 따져요. 무조건 크냐 작으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쪽을 하단이고 이쪽을 상단이라고 볼 때, 하단에 포함된 성격은 이 상단에는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서열척도에는 이 명목척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냐 작으냐 뿐만이 아니고 같으냐도 얘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서열척도는. 명목척도는 크냐 작으냐는 구분 못하죠. 왜냐하면 얘보다 이게 더 상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등, 2등, 3등, 4등 이것만 구분을 하지 1등과 2등 사이에 표가 몇 표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A 후보가 4천, 그러니까 뭐 그 2,500만 중에서 뭐 1,500만 표를 얻었고 한쪽은 1,000만 표를 얻었든, 또는 한쪽이 1,300만 표를 얻고 한쪽이 1,200만 표를 얻었던, 그러니까 그 차이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1등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서열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등간척도는 이제 간격을 둡니다. 이 차이에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의 간격은 특정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도다 그러면은 수은계의 기둥이 1mm 올라갔을 경우 우리가 1도 차이로 본다 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죠. 순서도 당연히 정해지도 등간척도에 이게 높을수록 순서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간격의 크기가 정해져요. 서열척도는 간격의 크기가 없죠.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 앞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고요. 등간척도는 간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 온도를 생각해 보세요. 0, 1, 2 이런 식으로 간격이 1 간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게 그냥 순서를 정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영상 따뜻한, 여기는 영하 추운 이런 거로 구분을 하자는 의미지, 이게 온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율척도에서 0은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비율척도는 등간척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빈도가 없다 있다 이런 의미로 제로가 설정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표본 처리에 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표본을 얘기하기 전에 모집단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가, 그러니까 통계 조사를 하는 사람이 관측이나 조사의 대상 모두를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해외에 나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적을 가진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집단 중에는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구성원을 모두 일일이 다 셀 수 있을 때, 무한 모집단은 셀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유한 모집단은 특정 시점을 정해졌을 때 이제 결정이 되겠죠.
무한 모집단은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모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는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자료 처리 결과 그 뜻을 모집단에 한정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을 조사하고선 미국인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실제 이제 모집단을 전체를 모두 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노력을 역시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그리고 이제 모집단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만 표본을 이제 모집하게 되면 조사는 일단 그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바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표본도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땐 10만 명 이상, 또 그 소수 그룹으로 할 때는 뭐 한 30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사실상 모집단 전체를 통계 분석하는 거하고 큰 오차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통계의 아주 중요한 매력이죠. 이제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그 뽑을 때 어떻게 하면은 모집단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무작위 추출이라고도 하고 무선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말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동일시해서 쓰기도 하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혀 그 개입할, 그러니까 선택할 사람의 성향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죠. 근데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선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추출과 무작위 추출을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임의 추출과 무작위 추출은 같은 거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집단 전체 중에서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집단 개개인에게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작위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확률 표본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물론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난수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난수표는 통계 서적 어디나 보면 뒤 부록에 대부분이 다 난수표가 이제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난수표를 위해서 그 난수표를 통해서 이제 그 표집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난수표의 활용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자릿수를 쓸 거냐, 두 자릿수를 쓸 거냐, 세 자릿수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난수표를 쓰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보다 자세히 그 공부하시기를 원하면 역학이나 보건통계나 또는 통계학 쪽을 조금 더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화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무작위 표집은 무작위 표집인데 이거를 층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 구분된 범위 내에서 뽑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그 무작위로 뽑는다 할지라도 특성이 뚜렷한 사람들을 하나도 그 뽑지 않거나 또는 너무 적은 수가 어느 쪽에 그 뽑히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그 대표성을 띠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전체 모집단의 남자가 40%면 표본도 40% 정도가 뽑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남자는 몇 프로 이상은 남자가 되고 몇 프로 이상은 여자가 돼야 된다든지 또는 연령대 최소한 각각의 연령대에 최소 몇 명 이상은 몇 프로 이상은 포함되게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각 광역시 도별로 전체 그 표본이 몇 명 이상은 그 광역시나 도에 그 해당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일정 그 최소 분량을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뽑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층화 무작위 표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락 또는 군락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표본 추출을 무작위로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성격상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데를 한꺼번에 뽑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도시 지역에서 어느 부분, 뭐 농촌 지역에서 어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성격이 똑같은 범위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그 만약에 연령대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뭐 현재 초등학교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초등학교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 6세부터 뭐 그 12세까지 모여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만 6세에서 12세 사이를 뽑는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군락을 표집해서 이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모집단의 구성 요소 개개인한테 일련 번호를 1번부터 쭉 끝까지를 이제 번호를 그 부여를 하고 일정 간격으로 뽑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4천만 명 중에서 만약에 그 10,000명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4,000명마다 그 뽑아내면 되죠. 1번 뽑고 4,001번 뽑고 8,001번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통적 표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확률 표본, 그러니까 확률 표본의 반대 개념으로 보여지죠. 비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집하는 것을 비확률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아무한테나 주관적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되죠. 첫째로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뽑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제 그 맡아서 뽑는 것을 할당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모 표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자원자가 응모를 해오면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짝짓기 표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짝짓기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군과
비교군, 그러니까 대조군이라고 하죠. 이 대조군 간의 1대1 매칭 또는 뭐 1대2 매칭 이런 식으로 그 매칭 규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통상적으로 1대1 매칭을 하죠. 뭐 대조군의 한 사람, 그 실험군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을 하는 방법이 특별한 그 사항이 아닌 한은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은 폐암 연구를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담배를 피는 사람, 한 사람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이런 식으로 특별히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조건을 똑같이 해서 짝지우는 방법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표본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대표치, 대표치를 우리가 집중 경향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제 대표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에요. 이제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각 개개의 표본을 모두 더해서 그 숫자로 나누었을 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에 해당되는 값을 모두 더해요.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눈 거죠. 100명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평균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평균은 크게 세 가지 평균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산술평균은 대문자 M으로 표시하거나 소문자 X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계산적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단 별량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거를 도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G를 쓰는데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을 모두 곱한 다음에 항수로 열의 조합을 구한 값으로 상승 평균하는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고 혈압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할 때 와이덜 반응 및 웨일 플렉시 반응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기하평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 평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화는 이제 H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각 측정치의 역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20이다. 그럼 20분의 1이지 역수 20분의 1이 역수죠. 그 역수를 구한 다음에 역수의 산술 평균을 구할 때 조화 평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그 방법을 조합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으로 이제 나누어 보면 실제 그 조합평균에서 구해진 값, 그게 H 값이죠. H 값은 기하평균으로 구한 값보다는 작든지 같고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으로 구한 값보다는 기하평균으로 구한 값이 크든지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소요 시간으로부터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할 때는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즉 조합평균이 이게 세 개가 다 같든지 또는 조합평균이 제일 작고 산술평균이 제일 크든지 하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치 중에서 이제 중앙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치는 우리가 중위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메디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위치적으로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술 평균은 이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도수로 나눠준 거죠. 중앙치는 만약에 100명을 구한다. 그럼 중앙치가 50번에 해당하는, 여기서 1, 2, 3, 4, 5, 6, 7, 8에서 100번까지 이렇게 쭉 있죠. 이럴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중앙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볼 때,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정확한 산술 평균 값을 갖든지 안 갖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크기를 쭉 나열을 해요. 아센딩으로 나열하든 디센딩으로 나열하든 쭉 나열을 해서 만약에 100개의 도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 가운데 있는 50번째 수를 중앙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빈치라고 하는 것은 도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도수가. 예를 들어서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데 1인 경우는 도수가 8이고 2인 경우는 7이고 3인 경우는 15이고 4인 경우는 6이었다 라고 하면은 최빈치가 3이 최빈치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답이 3이 최빈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산포도 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한 변수의 측정한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즉 흩어진 정도를 아는 것을 산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variability dispersion이라고 해가지고 V로 표현을 하죠. 이게 산이 흐트러지다라는 거니까요. 얼마나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느냐 값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포도의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범위, range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 그러니까 값이 가장 큰 것이 100점, 가장 적은 것이 0점일 때는 100-0 해서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이게 값이 0점에서 100점이 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잘 맞은 사람은, 가장 잘 맞은 사람은 100점 맞았고 가장 잘 못 맞은 사람은 0점 맞았다라고 하면 산포의 범위가 100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점수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그 산포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라고 해서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의 제곱을 평균한 값을 얘기합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분산을 가지고 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ST, 즉 평균 편차를 먼저 얘기를 할까요? 예, 평균 편차라고 해서는 AT, 즉 Average Dispersion이라는 거죠. 모든 측정치의 편차의 절대치만을 합해서 평균한 것, 즉 그 평균 편차는 절대치 값을 합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빼든 음수가 나왔어도 절대치로 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니까 음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디스퍼전이라고 해서 산포도의 대소를 비교하는 데 이용되고요. 분산의 제곱근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볼 때 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변이계수는 이제 variability라고 해서 이제 V라고 표현을 하죠.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서로 다른 평균값을 가질 때 분포가
상대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관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변이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이계수 V 값은 산술평균 X분의 표준편차 S 곱하기 100을 하면 변이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표준오차는 전체 표준평균이 모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산포되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측도이고, 표준평균의 표준편차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리고 이제 표준평균은 표본에서 구해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본에서 구해진 평균과 모집단의 실제 평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 표준오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표본이 모집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거죠. 표본오차는 표본이 커지면 무조건 작아집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숫자에 도달하면 표본 편차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특이한 케이스로 정규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도수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옮겨서 연속형으로 엎어놓은 것 같은 분포로 좌우 대칭으로 분포되어서 평균치가 중앙에 있는 값.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수를 쭉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거를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끄트머리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값이 좌우 대칭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표본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최빈치와 평균과 중앙치가 같아요. 여기에 동일합니다. 즉 산술평균과 최빈치와 중앙치가 동일하다. 어디에서? 정규분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값을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특징은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평균값이 중앙에 분포한다. 산술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동일하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표준편차가 작은 경우 종높이가 높아진다. 이 표준편차가 이렇게 작아지면 종높이가 높아져요. 표준편차가 이렇게 높아지면 종높이가 표준편차가 커지면 종높이가 낮아진다. 이런 그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면적은 항상 100이에요. 면적은. 즉 이렇게 높은 데에 있는 면적을 다 더한 거나 이 낮은 데에 있는 면적을 다 더한 거나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게 정규분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T분포보다 중심 부분이 무조건 높아요. 그 다음에 모든 정규분포는 표준정규분포로 고칠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도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의 값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정규분포의 평균은 아까 우리가 x라고 소문자 x라고 얘기를 했죠. x라고 얘기를 하고 이 x를 우리가 마이크로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표시를 하면 이게 x하고 같은 값이에요. 이게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평균에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이게 1이니까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 값의 68% 정도, 즉 정확하게는 68.26%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평균이죠. 이렇게 평균이라고 할 때 표준 편차, 여기 플러스 표준 편차, 마이너스 표준 편차, 이 거리가 같죠? 표준 편차 같은 값이니까 거리가 같죠. 여기에 해당되는 도수를 다 더해보면 68.26%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이 아니고 요게 2, 표준 편차의 2에 해당하는 2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즉 이 거리만큼 여기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몇 프로에 해당되냐면 95.44%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꼬리가 이렇게 나갔다고 쳐요. 해서 여기 3, 표준 편차의 3배에 해당되는 여기에는 전체 99.73%가 해당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편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쪽, 그러니까 아주 큰 쪽이든 아주 작은 쪽이든 쪽에 지나치게 그 큰 값 또는 지나치게 작은 값이 존재하는 바람에 꼬리가 길어진 거를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든 거, 왼쪽 꼬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분포된 이런 케이스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가질 경우에는 평균값이 중앙값이나 최빈값보다 큽니다. 자, 오른쪽으로 꼬리를 이렇게 가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평균값이 이렇게 있죠. 이 평균값이 뭐보다 크다? 중앙값. 여기 이게 중앙값이고, 그리고 이 중앙값은 또 최빈값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이게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표시를 하죠. 요 평균이라고 할 때 요게 이제 평균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앙값, 그리고 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최빈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왼쪽 꼬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최빈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중앙값이 되겠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죠. 즉 왼쪽 꼬리의 경우에는 최빈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 평균값이 제일 작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관계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어떤 모집단에서 두 개의 변수 간의 한쪽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한쪽이 변하는 관계, 즉 특정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가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날 때를 우리가 상관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던지 크고 1보다 같던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순상관 중에서 완전상관을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R은 1 값에 해당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상관 중에서 순상관인 경우, 이거는 R은 0.5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이 추세는 이렇게 순상관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그림을 좀 더 이쁘게 좀 그려보죠. 이렇게 그린다고 할 때 요 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로일 때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상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불완전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상관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니까 0.5일 때 완전 역상관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보건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의 측정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의 측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로 지역 사회 집단의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의 목표를 위하여 현재 국민의 건강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보건통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건강 수준 측정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통계의 기초,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비라고 하는 것은, 비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비라고 하면은 남자에 속하면 남자에 속하는 거고 여자에 속하면 여자에 속하지 양쪽 다 속할 수 없죠. 그런 것을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생 성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비할 때 이 비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 중에 특정 성격을 가진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 중에 남자 이러면은 무조건 그 1 이하여야 되죠. 예, 이 B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무한히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U는 아무리 적어도 0보다 작아질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전체가 다 남자면은 1이 되는 거고, 전체가 다 여자면 0이 되는 거죠. 남자의 비율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U라고 같은데 얘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통계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그 변화된 것을 볼 때 비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비는 분모 대비 분자를 얘기한다. 즉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분모 중에 분자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구성을 보려고 할 때 구성비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상비의 비율은 100%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할 때 뭔 비, 뭔 율, 뭔 비율, 그러면은 100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수가 100일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수준 측정할 때 100분비를 쓰는 것은 성비, 모아비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비례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100분율로 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1000분율로 쓰는 것이 있어요. 1000분율로 쓰는 건 이 분모가 10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신생아 사망률, 출산율, 사망률, 조출생률. 주로 우리가 이 조라고 표시된 것들은 대부분 1000분율을 써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 어떤 율, 이렇게 조출생률 이런 식으로 조 어떤 률, 이것은 연항인구 대비 1000분율을 씁니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이런 거. 연항인구는 뭐죠? 7월 1일 날 현재 인구예요. 그걸
그 분모로 놓고 천분율로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을 때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질병 이환율 통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통계 강론으로 질병 이환율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발생률. 발생률은 우리가 이환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인사이던트 레이트라고 해서 I로 얘기를 하고 일정 기간 발생한 신규 환자 수를 분모로 놓고 이게 비율이죠.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지역 중앙인구 7월 1일자 인구죠. 얘다가 천분율을 한 것을 발생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릴 확률,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의 발생 원인 이런 것을 추적할 때 발생률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률을 보겠습니다. 발생률은 질병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인구. 그런데 발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폭로된 사람 중에서 물론 천분율이에요. 위험에 폭로된 사람 중에서 발병한 것을 발병률이라고 그래요. 발생률은 폭로됐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전체 인구 중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역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발병률을 계산할 때.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코비드19 우한 폐렴에 대한 발병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미 코로나19를 한번 거쳐서 완치된 사람은 이 숫자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에 여기서도 특정 시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율이죠. 비율 중에서 비율에 해당되는 거죠. 시점에 뭐에 해당된다? 현재 질환이 있는 사람. 언제 질환에 걸렸는지는 상관 안 해요. 지금 당장 걸렸는지 10년 전에 걸렸는지 이건 전혀 상관 안 해요. 무조건 현재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은 유병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역시 천분율입니다. 그래서 발생률과 유병률과의 관계를 보면 유병률 P는 발생률 곱하기 듀레이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 질환에 걸려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강론의 두 번째로 출생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출생통계에서 조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도 연간 총 출생한 숫자 나누기 연항인구 7월 1일 날 대한민국 전체 인구죠. 에다가 즉 천분율로 구한다는 거예요. 일반 출생률 이건 조임신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에다가 가임 여성 수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해 준 겁니다. 계속해서 출생통계 보겠습니다. TFR 합계 생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거의 매번 난다고 보셔야 돼요. 합계 생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별 출생률은 전 연령에 걸쳐서 합계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임 여성을 15세에서 49세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5세의 출생률, 16세의 출생률, 49세의 출생률을 모두 합한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성 한 사람이 15살부터 49세까지 일단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살았다고 보고 이렇게 일생 동안 낳은 자녀 수를 모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이 유리지 실제는 유리 아니고 숫자예요. 숫자. 예를 들어서 15살 때 0명 통상 안 낳죠. 그러니까 뭐 30살 때 1명 낳았다. 그 31살 때 0명, 뭐 35살 때 또 1명 낳았다. 그러면은 이게 총 합계 생산율이 2인 거죠. 2. 그러니까 율이 아니고 숫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재생산율 GR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역시 사망을 무시하고 15에서 49세까지 여자 1인당 출산한 여자아이 평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빼고 여자아이만 낳은 것을 평균한 거예요. 자, 합계 생산율은 총수, 총 재생산율은 여자아이의 평균수, 순 재생산율은 사망을 고려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망을 고려해서 가임기간의 각 연령에서 여아를 낳는 연령별 특수 출생률에 모의 그 연령에 달할 때까지, 모가 이거 엄마라는 뜻이죠. 연령에 달할 때까지 생존율, 여기서 우리가 그 보험료, 보험금 이런 거 계산할 때 오는 그 생존율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재생산율은 살았다고 가정하라는 거고, 여기는 죽었을 경우에 통계에서 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재생산율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순 재생산율이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면 인구가 증가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이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현재 순 재생산율이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모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0에서 4세까지 인구수 나누기 가임 여성의 인구수 곱하기 100 이걸 한 것을 모아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유아라고, 물론 유아는 5세까지이긴 하지만 통상 우리가 이제 유아라고 할 때 유아가 이 아가 모에 그 비례해서 몇 명이냐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분모는 모죠. 여기 모. 그리고 분자는 유아가 있기 때문에 모아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백분율을 쓴다. 계속해서 사망통계, 출산통계의 반대죠. 사망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망률을 조사망률이라고 해요. 조하면은 또 천분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특정 연도에 총 사망한 사람 나누기 연항인구가 조사망률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후진국이다는 뜻이에요. 연간 영아 사망자 수 나누기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영아 사망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망통계 계속하겠습니다. 표준화 사망률.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구조가 다른 집단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려면, 인구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남녀 비도 다르고 또 그 연령별 사망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는 7, 80된 분들도 수두룩하게 사셔요. 그리고 연령이 얼마 안 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 뭐 같은 강남구도 지이긴 하지만 또 다른 지구 이런 데는 노인 연령층은 적고 애기 연령층은 많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데 다른 지구는 뭐
남성이 좀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다를 경우에 그거를 그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킨 것을 표준화 사망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신생아 사망자 수 나누기 연강이 아니고 연간이죠.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1000을 얘기한다. 영아 사망률은 여기서 신생아하고 영아가 어떤 차이가 나죠? 예, 신생아는 28주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아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가 조금 더 높죠. 신생아보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낳자마자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알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역시 체크해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사망자 수 나누기 신생아 사망자 수예요. 그러면은 신생아는 영아에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생아가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영아 사망자 수는 고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알파 인덱스가 작아지죠. 그러면 신생아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신생아 사망자 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 그 어떤 특정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을 확률이 높은데 영아 사망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 환경, 즉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으로 낳은 애가 1년 이내에 죽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건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모성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유전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경우 신생아 사망자 수가 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어쨌든 낳은 애가 중간에 죽은 거니까 보건 환경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영아 사망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인덱스가 클수록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성 사망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모성 사망자 수 나누기 가임 여성 인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사망률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연간 신생아 사망자 수 나누기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1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알파 인덱스는 영아 사망자 수 나누기 신생아 사망자 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알파 인덱스는 아무리 작아도 1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신생아가 영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생아가 모두 영아일 경우에도 1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영아가 훨씬 많죠. 신생아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1이죠. 그런데 이제 알파 인덱스가 커질수록 보건에 문제가 있다겠죠. 알파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고 선진국의 경우 통상 알파 인덱스 값은 1.0에서 1.2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알파 인덱스가 작을 경우 거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생아 사망이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만사고라든지 조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폐렴, 장염 이런 이제 영아 사망의 그 대단히 중요한 그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알파 인덱스가 만약에 커졌다고 하면 이제 영아의 사망에 대한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모성 사망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성 그 사망률은 연간 모성 사망자 수 나누기 가임 여성 인구에다가 10만 명을 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어, 모성 그 가임기는 우리가 15에서 49세, 물론 15세 이하 이전에도 출산을 할 수 있고요. 49세 넘어서도 출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지만 통계 수치로 볼 때 15에서 49세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성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사망자를 우리가 통상 다 모성 사망률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생아를 28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28주가 아니고 28일입니다. 이제 모성 사망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모성 사망비는 연간 모성 사망자 수 나누기 연간 출생아 수예요. 모성 사망률은 가임 여성 대비죠. 여기는 출생아 수 대비예요. 역시 10만 명당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산기 사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주산기라고 하는 게 흔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주산기는 임신 28주 7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낙태 수술을 못하는 기간이죠. 이후에 사산을 했을 경우 하고 신생아 중에서도 신생아가 원래 4주가 신생아죠. 신생아 중에서도 1주 이내에 죽은 경우를 주산기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28주 이후 사산아 플러스 출생 1주 이내 사망자 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간 출생아 수로 나누고 천분율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PMI 비례 사망자 수 중요한 개념이에요. 50세 이상 사망자 수 나누기 연간 총 사망자 수 100분율입니다. 비례 사망자 수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 뭐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비례 사망자 수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한지가 이제 바로 이 얘기예요. PMI가 크다는 얘기는 50세 이상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사망자 중에. 이 얘기는 복제가 잘 돼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는 사람의 연령이 높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가 잘 돼 있다. 국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예, 계속해서 사망 통계 치명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명률은 치사율이라고도 해요. 치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망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환자 수에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수를 100분율로 구한 것이 치명률 또는 치사율입니다. 참고로 아기 사망 통계를 보면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이 세 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신생아 사망률은 28주가 아니고 28일입니다. 28일 미만 사망자 수 나누기 출생아 수 곱하기 10만 명. 영아 사망률은 365일 미만 사망자 수 나누기 출생아 수 곱하기 10만 명. 주산기 사망률은 다 10만 명이에요. 임신 28주 이후 생후 7일 이내 사망자 수 또는 사산아 수 나누기 출생아 수 곱하기 10만 명이 아기 사망 통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기 사망 통계 다 체크해 주셔야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생명표라는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을 할 때
사망 수준이 지금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쭉 먹어감에 따라서 죽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세의 자녀 연령이 만약에 79세다. 그러면은 1세의 자녀 기간은 78세가 되겠죠. 2세의 자녀 기간은 77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세의 생명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명. 0세의 여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표는 왜 필요하냐면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인명피해 보상, 비의 산정, 그리고 장래 인구 추계, 국가 간 경제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 이런 거를 할 때 생명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오래 사는 나라와 빨리 죽는 나라를 비교하려면 가중치를 둬야 되죠. 그 가중치를 두기 위한 기초자료가 생명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존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출생률, 예를 들어서 10만 명에 대해서 인구 측정의 사망 확률에 따라 사망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연령에 달할 때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생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표에 의해서 사망률, 평균 여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이, 그러니까 10만 명이죠. 10만 명이 3년 지난 뒤에 몇 명이 죽을지 이 표에 의하면 계산이 돼서 나오죠. 예, 그게 생존수죠. 그 반대가 사망수죠. 생존수의 반대가 사망수예요. 일정한 연도가 지났을 때 죽었을 확률, 10만 명이 3년 지난 뒤에 몇 명이 죽을 것이냐, 이 생명표를 보면 나오죠. 몇 명이 죽을지가 나오니까. 생존율, 특정 연령,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후까지 살아있을 확률, 그것을 이제 생존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망률, 요거는 특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까지 죽을 확률. 사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기간을 주었잖아요. 계속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앞으로 3년, 앞으로 10년 이런 식으로. 사력은 특정 시점에 딱 도달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3년 후에 죽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망수는 3년 될 때까지 죽을 사람 수죠. 사력은 3년 되는 시점에 죽을 확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력에 1년 뒤에 죽을 확률, 2년 뒤에 죽을 확률, 3년 뒤에 죽을 확률, 이 사력을 합한 것이 이 사망수죠. 평균 여명은 각 연령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기대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0세 79세면은 1세는 당연히 78세죠. 평균 수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0세의 평균 여명이에요. 0세의 평균 여명. 이런 생명표의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로 동시 발생 집단 출생수를 10만 명이라고 가정하는, 이걸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약 10만 명이 못 될 경우에는 올려줘야 되고, 넘을 경우에는 조정해서 낮춰줘야죠. 그 다음에 폐쇄 인구로 가정하는 거예요. 즉 인구 이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이동이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오로지 낳고 죽는 거로만 인구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별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로 구분한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물론 지금은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자연적인 현상일 때는 남자아이가 무조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남자가 높기 때문에 갈수록 여자 사망률이 그 생존율이 높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해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학 보건통계 부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물 테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테러를 기본으로 해서 공중보건학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 위생학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미생물학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생물 테러 감염병은 이건 정말 후한무치한 반인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될 그러한 국가에서 사실상 무기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와 혼란을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서 살상,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질병을 전파할 목적으로 테러를 하는 무기의 일종을 생물체로 삼는 것을 생물 테러 감염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생물 테러의 대상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 상징적인 건물, 시설, 조직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무기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물론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민간인이 희생당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생물 테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그런 측면에서 생물 테러 무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제조 비용이 무지하게 쌉니다. 생산이 쉬워요. 은닉 그러니까 감추는 거죠. 운반이 쉬워요. 이러다 보니까 테러 방지 및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이 심하다. 이런 특성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생물 테러의 역학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생물적 테러는 평상적이지 않은 발생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임상 증상이 급성 환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설명되지 않는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염병의 확산 양상과 전혀 달라요. 시간이나 유형별로 특이성이 없이 급격히 발생해요. 지리적으로 계절적으로 환자의 분포가 전혀 설명되지 않아요. 병원체의 유전적 분자 양상이 기존 병원체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든다든지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해당 질환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지역 또는 유행하는 시기가 아닐 때 발생한다. 그리고 숙주가 없는데 전파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나타나기 전에 설명하지 못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동물들이 사망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파 양상이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적이 아닌 전파 경로를 많이 이제 타게 된다. 그리고 의심되는 매개물질들 그리고
노출 환자 발생에 대해서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아주 특이한 역학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단기간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 그리고 건강인한테서 수시간 또는 수일 내에 급격히 발생한다.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장소에서 환자 발생이 밀집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다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외에 있던 사람들보다 공기 정화 시설이 좋은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발병되지 않는, 즉 발병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원인체가 실내에 살포되었을 경우에 야외에 그 살포되었을 경우보다 높은 발병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높은 발병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밀폐된 건물 내에서 발병률이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대상 지역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례적인 미생물 균주, 변종, 항균성 내성 유형,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될 수 있다. 평생시에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비슷한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에 비슷한 분재 생물학적 특성을 갖는 병원체가 동시에 발견된다. 이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감염병 증상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치를 요하는 사람들 중 특히 고열, 호흡기계, 소화기계 불편 호소자들의 특이적인 증가, 양상을 보인다. 비교적 드물고 생물무기적 잠재성이 있는 질환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한다. 동일 환자가 여러 질병을 갖는다. 임상적 증세가 기존에 경험해오던 질병들과 너무 다르다. 예후도 다르죠. 평상시에는 발견되지 않는 임상 또는 질병이 나타난다. 평상시보다 대상 질병의 위중도가 현격히 높다. 질병의 위중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치사율로 볼 때 이례적으로 더 위중한 환자가 많고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 대규모의 급격히 치명적인 환자가 발생한다. 주어진 병원체로 야기될 만한 증상 이상의 위중도가, 그 병원체로는 도저히 그 정도 그 위중도가 있을 수 없는데 너무 치명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테러에 대한 간접 증거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테러 행동의 직접적 증거나 테러 수행자나 정보기관에 의한 선언, 테러리스트들의 생물학적 병원체 살포의 공언, 사용된 기기의 증거, 개봉 흔적, 이런 것들이 명확할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어떤 테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거나, 또는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내가 뭐뭐에 대한 행동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라고 TV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공언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증거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인 감염병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은 접촉성 격리 대상과 호흡기성 격리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접촉성 격리 대상에는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이런 것들이 있고, 호흡기성에는 패스트, 두창, 바이러스 출혈열,
이런 것이 있는데 바이러스 출혈열에는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 이것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 현황을 보면 탄저는 제1급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에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성 패스트는 제1급 감염병에 지정돼 있다. 그 다음에 두창 바이러스 출혈열은 제1급 감염병 WHO 감시 대상 감염병에 지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럼 이 질환에 대한 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탄저. 탄저균은 gram 양성균이에요. 바실리어스 엔테라시스라고 하는 균인데 호기성 간균이고 아포를 형성해요. 아포를 형성하면 이게 열에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없어요.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건조, 열, 자외선, 기타 제독제의 저항력이 있어요. 생물 테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탄저입니다. 탄저병이 있는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뭐 가죽은 제외하는 거예요. 가죽은 제외하고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면 나중에 식품위생 관련된 데서도 나오겠지만 형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 형사 처벌 대상이죠. 보툴리눔 독소증,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 이게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 우리가 평소에 어디서 볼 수 있죠? 통조림이 부풀어 올랐다든지 이럴 때 거의 100% 보툴리눔 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독소로 A, B, E, F형이 문제가 있어요. 신경마비 질환, 사람 간 전파력은 없습니다. 신경성이 지금 제일 심각하죠. 이거 보툴리눔 독소증은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이거는 이제 그 몽골이 유럽을 그 제패할 때 일부러 이 패스트를 옮겨서 문제를 일으켰죠. 전체 인구의 뭐 한 30%가 유럽 전체 인구의 한 30%가 죽었던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균은 여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이에요. 급성 발열성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사람 간 전파됩니다. 감염성 비말을 통해서 전파 가능한 호흡기성 질환이죠. 그 다음에 두창, 천연두. 자연적으로는 일단 두창은 그 멸종된 거로 보고 있어요. 베리올라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창 바이러스, 천연두 같은 말입니다. 열, 발진, 구진. 구진은 입이 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포성 급성 발진성 질환을 우리가 이제 두창, 천연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 나아도 얼굴에 그 파달만한 흉터들이 점점 생기죠. 일단은 WHO에서 1980년도에 근절 선언을 했지만은 생물 테러를 위해서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토병. 야토병은 이게 산토끼란 뜻이죠. 예, 산토끼에 의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매개체나 동물병원소 접촉이 주요 원인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프네시슬라 툴레렌시스라고 하는 병원균이 옮기고 있다. 에볼라열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급성 발열성 출혈 질환이고요. 마버그열은 말버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출혈 질환이에요. 역시 라사열도 급성 발열성 출혈 질환이죠. 예, 이거는 라사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대응 방법을 체크하기 전에 왜 이렇게 대응 방법이 복잡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테러 감염병의 심각성 때문인데, 이거는 시급성, 확산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 여론에 흔들리는 정도,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기영부 수준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구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1단계는 관심, 블루, 2단계는 주의, 옐로, 3단계는 경계, 오렌지, 4단계는 심각, 레드. 이 부분은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시험에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정지를 시키고 한번 검토를 하세요. 대응 방안은 테러 징후 감시 활동, 상황을 전파하고, 2단계는 생물테러 대책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3단계는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대책반 지속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레드 단계는 즉각 태세 가동하고 대테러 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테러 감염병의 단계별 대응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가루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생물테러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112나 119로 신고, 즉 경찰이나 소방서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건소 신고 시 신고지역 관할 경찰서로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경찰은 초동조치, 경찰, 소방, 보건팀을 구성해서 필요할 경우 군 부대의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의심 환자 이게 발생 시예요. 발생 시 조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역학조사라고, 두 번째는 방역조치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의 경우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증상, 발병일, 발병조사, 감염원, 그 다음에 접촉자, 공동폭로자를 조사하고, 검체를 수거해서 접촉자나 환자나 가건물을 수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역조치로는 환자를 격리 및 치료시키고, 접촉자, 공동폭로자를 제독 처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환경, 그 일어난 주위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제독 처리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이제 교육 홍보로 생물테러 증상별 조치 및 예방법, 그리고 현재 발생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역 주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보건학을 모두 10강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식품위생 개요에서 식품위생학 1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